13장 섬세하지 않은 친구. 시드니 가튼이 어디에서건 빛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이 마네트 박사의 거처는 결코 아니었다. 그는 1년 내내 그곳에 자주 들렀고 언제나 똑같이 우울하고 뚱한 방문객이었다. 기분이 내킬 때는 말을 잘했다. 하지만 아무 것에도 마음이 없는 듯한 태도는 구름처럼 그에게 파멸적인 그늘을 드리웠고 내면의 빛은 좀처럼 이를 뚫고 나오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집을 둘러싼 거리, 그 집에 깔린 의미 없는 돌멩이에 무언가 마음이 끌렸다. 수많은 밤 포도주에서 일시적인 기쁨조차 찾지 못할 때 그는 막연히 불행하게 그곳을 헤매었다. 수많은 우울한 새벽에도 그의 외로운 형체는 그곳을 서성였고 어둠에 파묻혔던 교회 첨탑과 높은 건물의 아름다운 조각들이 첫 아침 햇살 속에 뚜렷이 모습을 드러낼 때도 그는 여전히 그곳을 서성였다. 마치 이 고요한 시간이 그간 잊고 지냈던 이룰 수 없는 것, 무언가 더 나은 것에 관한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는 듯했다. 최근 들어 템플의 거치에 휑하게 방치된 그의 침대는 점점 더 주인을 볼 수 없게 되었고 그는 침대에 털썩 몸을 던졌다가도 몇 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다시 일어나 그 동네를 맴돌기 일쑤였다. 8월의 어느 날 스트라이브 씨가 결혼권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라고 자칼에게 통보한 뒤 그 섬세한 몸을 이끌고 데번셔로 떠났을 때, 그리고 런던 거리의 피어난 꽃 풍경과 향기가 악인에게는 선함을, 병자에게는 건강을, 노인에게는 젊음을 어렴풋하게 남아 불어넣었을 때 시드니의 발은 여전히 그 돌바닥을 밟고 있었다. 어떤 의지나 목적도 없이 떠돌던 그의 발길이 문득 결심이 선 듯 활기차게 변하더니 그를 박사의 집 문간으로 데려갔다. 그가 위층으로 안내되어 올라가니 루시는 혼자 자수를 놓던 중이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하는 것이 썩 편치 않았던 까닭에 그가 자신의 탁자 가까이에 앉아 다소 당황하며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의례적인 인사말을 주고받던 중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았고 그 속에서 어떤 변화를 감지했다.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카튼 씨. 예, 하지만 마네트 양, 제가 사는 방식이 건강으로 이끄는 삶은 아니지요. 이런 방탕한 데서 또는 이런 방탕아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좀 더 나은, 용서하세요. 질문을 이미 입에 답은지라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는 건 안타까운 일이 아닌지요? 맹세코 수치스러운 일이지요. 그렇다면 왜 바꾸지 않나요? 그녀는 다시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았다가 그의 두 눈에 어린 눈물을 보고 놀라움과 슬픔을 느꼈다. 그가 대답했을 때 목소리에도 눈물이 어려 있었다.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결코 지금보다 나아지지 못할 겁니다. 더 타락하고 더 나빠지겠지요. 그는 탁자에 팔꿈치를 대고 손으로 눈을 가렸다. 이어진 침묵 속에 탁자가 떨렸다. 그녀는 지금껏 이토록 연약해진 그를 본 적이 없었기에 마음이 괴로웠다. 그는 보지 않고도 그녀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말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마네트 양. 지금부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알기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카튼 씨, 그렇게 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저는 정말 기쁠 거예요. 다정한 연민을 가진 그대에게 신의 축복이 있길. 그는 잠시 뒤 얼굴에서 손을 내리고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제 이야기 듣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겁내지 마시고요. 저는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평생이 그러할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카튼 씨. 틀림없이 앞으로 더 좋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앞으로 더 가치 있는 삶을 사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니 마네트 양. 비록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만, 비록 어둡게 가려진 제 비참한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만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창백하게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향한 깊은 절망 속에서도 그녀를 위로하려 했고 이것은 그들의 대화를 세상에 있음직한 그 어떤 대화와도 다르게 만들었다. 설령 마네트 양, 당신이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남자, 당신이 아는 것처럼 내버려지고 피폐해지고 술에 찌들고 삶을 탕진한 한심한 남자의 사랑에 응답하는 일이 가능했더라도 그자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한 중에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엔 자신이 당신에게 비참함을 안기고 슬픔과 회한을 안기고 당신을 망가뜨리고 더럽히고 자신과 함께 몰락시킬 것임을요. 당신이 제게 애틋한 감정을 전혀 가질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바라지도 않고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심지어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런 감정이 없더라도 제가 당신을 구할 수는 없나요? 카튼 씨? 제가 당신을 더 나은 길로 되돌릴 수는 없나요? 제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신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보답할 수는 없는지요? 이것이 제게만 하시는 이야기란 걸 알아요. 그녀가 잠시 머뭇거린 뒤 진심 어린 눈물을 보이며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리란 것도요. 제가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당신께 이롭게 만들 길은 없는지요, 카튼 씨?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예, 마네트 양, 없어요. 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당신이 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모두 끝납니다. 당신이 제 영혼의 마지막 꿈이었음을 부디 아셨으면 합니다. 저는 타락한 몸이지만 완전히 타락하지는 않았는지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모습, 그리고 당신 덕분에 너무나 가정다워진 이 가정의 모습이 제 안에서 이미 죽었다고만 여겼던 옛 그림자들을 일깨웠습니다. 당신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다시는 저를 꾸짖지 않을 줄 알았던 자책에 시달렸고 영원히 침묵할 줄만 알았던 위로 나아가라는 옛 목소리의 속삭임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노력하자고, 다시 시작하자고, 나태와 육체적 쾌락을 떨치자고, 포기했던 싸움을 끝까지 싸워보자고 막연한 생각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저 모두 꿈인지라 아무런 결과도 맺지 못한 채 잠든 자는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당신이 이런 꿈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은 아셨으면 합니다. 그중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요? 오, 카튼 씨, 다시 생각해요. 다시 시도해 보세요. 아니요, 마네트 양. 그러는 내내 저는 제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제 안에 있던 나약함, 그리고 지금도 제 안에 있는 나약함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능숙하게 저를, 잿더미에 불과한 저를 붙들게 만들었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은 본성 상처와 떼어놓을 수 없는지라 무엇을 되살릴지도, 무엇을 밝힐지도, 어떤 도움을 주는 일도 없이 헛되이 타올랐다 꺼져갔지요. 제가 불운한 탓에 같은 시 저를 알기 전보다 더 불행하게 되셨으니 그런 말씀 하십시오, 마네트 양. 저를 바른 길로 되돌리는 일이 가능했다면 그건 당신만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더 나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카튼 씨가 묘사하신 마음 상태가 어쨌거나 얼마간 저로 인해 비롯된 것이니 기탄 없이 말씀드려도 된다면 이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제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발휘하여 도움을 드릴 수는 없는지요? 당신을 선한 길로 이끌 힘이 제게 없나요, 전혀? 지금 제게 가능한 최상의 선을 이루는 것이 마네트 양, 제가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제 그릇된 삶의 남은 나날 동안 제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마음을 열어 보였다는 기억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순간에는 당신의 슬픔과 연민을 받을 무언가를 아직 지니고 있었다는 기억도요. 거듭 제 온 마음을 다해 너무나 간절히 청한 것처럼 그 무언가가 더 나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믿어주세요, 같은 시. 그것을 믿으라고 또는 청하지 마십시오. 마네트 양, 저 자신은 이미 해보았고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괴로움을 안겨드리고 있군요. 제 이야기는 이제 곧 끝납니다. 훗날 이날을 되돌아볼 때 제가 털어놓은 삶의 마지막 이야기가 당신의 순수하고 순결한 가슴 속에 간직되어 있다고, 오로지 그곳에만 머물며 그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당신께 위안이 된다면 그러겠어요. 앞으로 알게 될 그 어떤 소중한 사람에게도요. 같은 시, 그녀가 잠시 심란한 속에 말을 멈춘 뒤 대답했다. 이것은 당신의 비밀이지 제 것이 아니에요.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신의 축복이 있길. 그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춘 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네트 양. 앞으로 지나가는 말이라도 이 대화를 계속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다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제가 죽은 몸이라 해도 이보다 더 확실하게 입을 다물지 못할 겁니다. 제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마음속에 성스럽게 품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 당신에게 감사와 축복을 드릴 다정한 기억 하나가 있을 터이니 그것은 저 자신에 대한 마지막 고백을 당신에게 드렸다는 것, 그리고 제 이름과 과오와 불행이 당신의 마음속에 부드럽게 간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그대의 마음이 아무 근심 없이 행복하길. 그가 평소에 보였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허비했고 얼마나 날마다 많은 것을 헛되이 그릇되게 쓰는지 생각하면 너무나 슬펐기에 루시 마네트는 그를 위해 애통하게 흐느꼈다. 카트는 그런 그녀를 뒤돌아 바라보았다. 슬픔하십시오, 그가 말했다. 저는 그런 감정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마네트 양. 지금부터 한두 시간 뒤면 제가 경멸하면서도 굴복하는 저속한 무리와 저속한 습성 때문에 저는 길거리를 기어다니는 불쌍한 인간들보다도 그런 눈물을 흘려줄 가치가 없는 놈이 될 겁니다. 슬픔 마십시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는 당신을 향해 언제나 지금 이 모습일 겁니다. 비록 겉으로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습일 테지만요. 제가 마지막 부탁에 앞서 드리는 청은 이 말을 믿어달라는 겁니다. 그러겠어요, 카튼 씨. 제 마지막 청은 이겁니다. 이것을 끝으로 당신과 아무런 공통점도 없고 당신과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을 지녔음을 아는 방문객은 이만 물러날 겁니다. 이런 말을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만약 제 생애가 좀 더 바람직하게 흘러가 어떤 식으로든 회생할 가치나 가능성이 생긴다면 저는 당신과 당신에게 소중한 이들을 위해 어떤 희생이든 감수하겠습니다. 언젠가 조용한 시기에 이 한 가지 애쓰만은 뜨겁고 진실했던 모습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때가 되면, 그리 오래지 않아 때가 되면 당신 주변에는 새로운 관계가 생겨나겠죠. 당신과 당신이 이처럼 꾸며놓은 가정을 더욱 부드럽고 강하게 묶어주고 당신에게 더 없는 감사와 기쁨을 안겨줄 소중한 관계 말입니다. 오 마네트 양, 행복한 아버지의 얼굴을 빼닮는 작은 얼굴이 당신을 올려다볼 때 당신을 빼닮은 환하고 어여쁜 모습이 당신의 발치에 새로이 피어났을 때 당신이 사랑하는 생명을 당신 곁에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바칠 남자가 있음을 부디 이따금 생각해 주십시오. 그는 안녕히라고 말했고 마지막으로 신의 축복이 있길이라고 말한 뒤 그녀를 떠났다. 14장 정직한 장사꾼. 밉살 맞은 어린 아들을 옆에 끼고 플리트 거리의 글상에 앉아있는 제르마이아 크런처 씨의 눈앞에는 날마다 수많은 다양한 사물들의 움직임이 펼쳐졌다. 하루의 분주한 시간대에 플리트 거리의 어딘가에 걸터앉은 사람치고 두 개의 거대한 행렬 앞에 눈이 어지라고 귀가 먹먹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으랴. 한 행렬은 언제나 태양을 따라 서쪽으로, 다른 행렬은 언제나 태양을 등진 채 동쪽으로 향했으니 두 행렬 모두 언제나 태양이 지는 붉은빛과 자줏빛의 경계 너머 들판을 향했다. 수백 년 동안 하나의 물길을 지켜보았다는 이교도 시골뜨기처럼 크런처 씨는 입에 지푸라기를 물고 앉아 두 개의 물결을 지켜보고 있었다. 단지 제리의 경우에는 물결이 말라붙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그가 그런 가능성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다. 그의 수입 일부는 물결을 건너려는 소심한 여성들, 갈로 속에 대부분 한껏 차려있는 중년이 지난 여성들 되어 있네요. 그 소심한 여성들을 텔슨 은행 쪽에서 반대편 기슭으로 안내해 주는 것에서 나왔으니까. 매번 동행하는 거리는 짧았지만 크런처 씨는 숙녀들에게 어찌나 극진했든지 그들의 건강에 축배를 들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잊지 않고 표현했다. 이런 인정 깊은 뜻을 행하시라며 건네받은 선물이 조금 전에 언급되었듯 그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부였다. 시인이 공공장소의 글상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던 시절이 있었다. 크런처 씨도 공공장소의 글상에 앉아 있었지만 시인은 아닌 탓에 사색은 가급적 삼가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쩌다 보니 지금은 사람도 거의 없고 길러진 여인들도 거의 없어 전반적으로 수입이 형편없었다. 틀림없이 마누라가 떼어놓고 털썩질을 하고 있으리란 강한 의심이 가슴속에 드는 차에 플리트 거리의 서쪽으로 몰려드는 특이한 무리가 그의 관심을 끌었다.
크런처 씨는 그쪽을 지켜보다가 일종의 장례 행렬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 장례 행렬을 군중이 반대한다는 것, 이로 인해 시끌벅적한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아냈다. 제리, 크런처 씨가 아들을 향해 말했다. 매장하러 가나 보다. 만세 아버지, 어린 제리가 소리쳤다. 어린 쪽은 이런 기쁨의 환성을 수상하면서도 의미심장하게 내질렀다. 나이 든 쪽은 이 소리를 괘씸하게 여긴 나머지 기회를 엿보다가 어린 쪽의 귀를 후려쳤다. 뭔 뜻이냐? 만세는 왜 질러? 아베한테 대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요 망나니 녀석? 날이 갈수록 감당이 안 되는군. 크런처 씨가 아들을 살피며 말했다. 만세라니, 이 녀석이 다시 그딴 소리 냈다가 봐. 한 번 더 얼얼한 맛을 느끼게 해줄 테니. 알아들었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어린 제리가 뺨을 문지르며 항변했다. 그럼 집어치워. 크런처 씨가 말했다. 잘못이건 아니건 죄다 됐으니까 여기 의자에 올라서서 사람들이나 봐. 아들은 시키는 대로 따랐다. 군중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우중충한 장내마차와 우중충한 조문객 마차를 둘러싸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야유를 보냈는데 조문객 마차 안에는 이런 엄숙한 자리에 필수인 우중충한 상복을 차려입은 조문객이 달랑 한 명만 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자리는 결코 상주에게 달갑지 않아 보였다. 점점 늘어나는 폭도들이 마차를 둘러싼 채 그를 조롱하고 그를 향해 얼굴을 찡그리고 끊임없이 야유하고 고함을 질러댔으니까. 야, 첩자다. 첩자야. 이 외에도 수많은 찬사가 있었지만 너무 과격하고 무수해서 다시 옮기지는 않겠다. 장례 행렬은 언제이건 크런처 씨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장례 행렬이 텔슨 은행 앞을 지나갈 때면 언제나 감각을 곤두세우곤 흥분했다. 그런 거로 당연히 그는 이처럼 심상치 않은 군중이 참여한 장례 행렬에 몹시 흥분하여 지나가는 첫 번째 남자를 붙들고 물어보았다. 뭡니까 친구? 뭔 일 이래요? 나야 모르죠. 남자가 말했다. 첩자다. 첩자다. 그는 다른 남자에게 물어보았다. 누가 죽었는데요? 나야 모르죠. 남자가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양손을 입가에 모으고서 놀라운 열의와 크나큰 열성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첩자다. 첩자야. 마침내 그는 사건의 실태에 대해 좀 아는 사람과 마주쳤고 이것이 로저 클라이라는 사람의 장례 행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첩자였대요? 크런처 씨가 물었다. 올드베일리 첩자였대요. 정보 제공자가 대답했다. 올드베일리의 첩자다. 맞아, 그렇지. 제리가 예전에 참석했던 재판을 떠올리며 외쳤다. 본 적이 있는 사람인데 죽었대요. 그 사람? 확실히 죽었죠. 상대가 말했다. 그 이상 확실히 죽을 수는 없죠. 끄집어내. 첩자다. 끌어내버려. 첩자다. 의견이라고는 전혀 없던 터에 꽤 솔깃한 의견인지라 군중은 열렬히 이에 반응했고 끄집어내라느니 끌어내라느니 요란하게 이 제안을 되풀이하면서 두 대를 워낙 바싹 에워싼 통에 마차는 아예 멈춰 서고 말았다. 군중이 마차문을 열어젖히자 한 명뿐이었던 조문객이 허둥지둥 바깥으로 튀어나왔다가 잠시 군중의 손에 붙들렸다. 하지만 그는 워낙 민첩한 데다 틈을 잘 노려서 잠시 뒤 외투, 모자에 두른 기다란 상장, 그 주머니에 꽂은 하얀 손수건, 그 외에 상징적인 눈물들을 모두 떨군 채 냅다 샛길로 달아나고 있었다. 이 물건들을 사람들은 몹시 흥겹게 갈기갈기 찢어서 널리 뿌려대고 그러는 동안 상인들은 서둘러 가게 문을 닫았다. 당시 군중은 어떤 것에도 멈추지 않는 끔찍하게 두려운 괴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미 관을 끄집어내려고 장내 마차를 열어젖히기까지 했는데 그때 어떤 총명한 천재가 제안하길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같이 떠들썩하게 기뻐하면서 관을 목적지까지 호송하자고 했다. 쓸모있는 제안이 무척 필요했던 터라 이 제안 역시 환호 속에 받아들여졌다. 이내 마차에는 안에 8, 바깥에 12이 꽉 들어찼고 장내 마차 지붕에도 최대한 많은 이들이 온갖 기묘한 재주를 발휘하여 올라갔다. 맨 처음 오른 이들 중에는 제리 크런처도 끼어 있었는데 그는 행여 텔슨 은행의 눈에 띌새라 조문객 마차의 먼 구석에서 삐죽삐죽한 머리를 조심스레 숨기고 있었다. 식을 이끌던 장의사들은 장례식에 생긴 이러한 변화에 얼마간 항의했지만 강이 위협적으로 가까운 데다
말 안 듣는 업계 인간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려면 찬물을 집어넣는 게 효과 만점이라는 몇몇 목소리가 나오자 이런 항의도 미약하게 짧게 끝났다. 새로이 편성된 행렬이 출발했다. 굴뚝 청소부가 장내 마차를 몰고 기존의 마부는 조언자 역할을 떠맡아 엄중한 감시를 받으며 굴뚝 청소부 곁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갈로 속에 글이 되어 있네요. 굴뚝 청소부가 장내 마차를 몰고 파이 장수가 마찬가지로 강요를 거느린 채 조문객 마차를 몰았다. 떠들썩한 행렬이 스트랜드 거리를 따라 멀리 나아가기 전 당시 거리에서 인기를 끌던 곰 부리는 사람도 추가 장식으로 강제 동원되었다. 시커멓고 꾀지지한 그의 곰은 행렬의 일원으로서 장내 분위기를 한층 고조했다. 이런 식으로 맥주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목청껏 노래도 부르고 애통함에 젖은 척 한없이 풍자도 하면서 무질서한 행렬은 계속 나아갔다. 걸음을 뗄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모여들었고 그들의 도착에 앞서 모든 상점은 문을 닫아 걸었다. 목적지는 들판 저 멀리에 자리한 오래된 세인트 판크라스 교회였다. 이윽고 행렬이 그곳에 이르렀다. 다들 굳이 매장지까지 몰려가겠다고 우겼으며 나름의 방식대로 몹시 흡족하게 고인이 된 로즈 클라이의 매장을 완수했다. 고인을 처치하고 나자 군중은 무언가 다른 오락거리를 찾을 필요성을 느꼈다. 또 다른 총명한 천재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올드베일리 첩자라고 고발한 뒤 안가품을 하자는 익살스러운 생각을 냈다. 이 적극적인 생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평생 올드베일리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뒤쫓아 거칠게 밀치고 난폭하게 다루었다. 이것이 창문 부수기, 술집 약탈하기와 같은 오락으로 옮겨가는 것은 쉽고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마침내 몇 시간이 흐른 뒤 잡다한 정자들이 파괴되고 지하 출입구의 철책이 뜯겨 좀 더 호전적인 인간들의 무기로 사용되었을 때 근위병이 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런 소문 앞에 군중은 차츰차츰 흩어졌다. 어쩌면 실제로 근위병이 왔는지도 어쩌면 오지 않았는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폭도들의 일반적인 수순이었다. 크런츠 씨는 마무리 오락에는 참여하지 않고 교회 묘지에 남아 장의사들과 의견을 나누고 조의를 표했다. 그곳은 그를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는 인근 술집에서 손에 넣은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울타리 안을 둘러보고 묘지도 천천히 살펴보았다. 제리, 크런츠 씨가 여느 때처럼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너는 그날 그곳에서 클라이를 봤지. 젊고 멀쩡하게 생긴 그자를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담배를 다 피우고 잠시 더 생각에 잠긴 뒤 그는 텔슨 은행의 폐점 시간에 맞춰 근무 초소에서 얼굴을 내비치고자 발길을 돌렸다. 그가 죽음에 대한 명상 때문에 속이 거북해졌다든가 이전부터 건강 상태에 무슨 이상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저명한 분에게 작은 예의를 차리고 싶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그다지 상관이 없다. 그 대목에서 짚어야 할지만 그가 돌아오는 길에 의사에게 잠깐 들렸다는 사실이다. 어린 제리는 아버지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켰고 그가 없는 사이 아무 일도 없었다고 보고했다. 은행이 문을 닫았고 널뛰 늙은 직원들이 밖으로 나왔고 평소처럼 경비가 섰고 크런치 씨와 아들은 저녁을 먹으러 집에 갔다. 자, 내 말 똑똑히 들어. 크런치 씨가 집에 들어서며 아내에게 말했다. 만약 정직한 장사꾼으로서 오늘 밤 내 일이 틀어지면 당신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기도했다는 뜻으로 할 거야. 그러면 당신이 그 짓을 하는 걸 목격한 거와 마찬가지로 두들겨 패주겠어. 기죽인 크런치 부인이 고개를 저었다. 뭐야, 내 면전에서 그 짓을 해? 크런치 씨가 분노와 불안감을 드러내며 말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 그렇다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마. 당신은 생각하는 게 틀석질이나 다를 바 없으니까. 이런 식이든 저런 식이든 내게 해코지를 하겠지. 다 그만두라고. 알았어요, 제리. 알았어요, 제리. 크런치 씨가 저녁 식탁에 앉으며 되풀이했다. 아, 이거 좋군. 알았어요, 제리. 대충 비슷해. 이 말은 해도 돼. 알았어요, 제리. 크런치 씨가 딱히 무슨 의미를 지니고 이렇듯 퉁명스러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사람들이 떠물지 않게 그러하듯 전반적인 불만을 빈정거리면서 표출한 것 뿐이었다. 당신은 알았어요, 제리만 하라고. 크런치 씨가 말했다.
그는 버터 바른 빵을 한 입 베어 물더니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굴이라도 곁들인 것처럼 받침 접시에 담긴 차를 들이켰다. 아무렴 당신을 믿고 말고 오늘 밤에 나갈 건가요? 그가 다시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예의 바른 아내가 물었다. 그래, 나갈 거야. 저도 따라가도 돼요, 아버지? 아들이 씩씩하게 물었다. 아니, 안 돼. 아버지는 네 어미도 알다시피 낚시하러 가는 거야. 거기가 내가 가는 데야, 낚시하는 곳. 아버지 낚시 때는 많이 녹슬었잖아요. 아니에요, 아버지? 너는 신경 쓰지 마. 집에 물고기 가져오실 거예요, 아버지? 만약 안 가져오면 내일 변변찮게 먹게 되겠지?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질문은 이제 그만해. 아버지는 네가 잠들고 한참 뒤에나 나갈 거야. 행여 아내가 자신을 해코지하는 기도를 마음속으로 생각할까봐 그는 나머지 저녁 시간 동안 철저히 크런처 부인을 감시하고 끊임없이 부둥퉁하게 말을 시켰다. 같은 이유로 그는 아들에게도 어머니에게 계속 말을 걸라고 시켰고 무엇든 트집잡을 거리만 있으면 아내를 들들 볶으면서 잠시도 혼자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음으로써 이 가련한 여인을 힘들게 했다. 정직한 기도의 효험을 믿는 걸로 치자면 제 아무리 신앙심 깊은 사람도 그런 처씨가 아내를 불신하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할 터였다. 마치 유령 따위는 믿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이 유령 이야기에 겁을 집어먹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명심해. 그런 처씨가 말했다. 내일은 아무 수작 부리지 마. 만약 내가 정직한 장사꾼으로서 고기 한 덩어리를 애써 구해오면 고기엔 손도 대지 않고 빵만 먹는 짓거리는 안 돼. 만약 내가 정직한 장사꾼으로서 맥주를 애써 조금 구해오면 물만 마시겠다는 짓거리도 안 돼. 로마에 가면 로마가 하는 대로 따라야지. 만약 안 그랬다간 로마한테 혼쭐 날 줄 알아. 내가 당신한테 로마에 알겠지? 그러고는 다시 툴툴대기 시작했다. 먹고 마실 음식을 거부하다니. 당신의 이거 들썩질과 인정머리 없는 행동 때문에 먹고 마실 음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겠어. 이 녀석을 봐. 당신 자식 맞지? 아니야? 꼬챙이처럼 훌쭉하잖아. 어미가 됐으면 자식놈을 퉁퉁하게 살찌우는 게 첫째의 의무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그러고도 당신이 어미야? 이 말은 어린 체리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 아이는 어머니에게 어미로서의 첫째 의무를 다해달라고. 어머니가 그 외에 어떤 일을 하고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친이 너무나 다정하고 조심스럽게 이런 그 모성의 역할을 다하는 것만은 무엇보다 각별하게 신경 써달라고 간청했다. 이런 식으로 크런처 가족의 저녁 시간이 흘러갔다. 이윽고 어린 제리에게 잠자리에 들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아이의 어미도 비슷한 명령을 받고 이에 따랐다. 크런처 씨는 홀로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이른 밤 시간의 지루함을 달랬으며 거의 1시가 될 때까지 길을 나서지 않았다. 유령이 출몰하는 그 야심한 시각에 가까워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잠긴 벽장을 열고는 자루 하나, 편리한 크기의 쇠 지렛대 하나, 밧줄과 쇠사슬 하나, 그 외에도 이런 종류의 낚시 도구들을 꺼냈다. 그는 이 물건들을 능숙하게 몸에 두른 뒤 크런처 부인에게 멸시의 인사말을 던지고는 불을 끄고 밖으로 나갔다. 어린 제리는 잠자리에 들 때 옷을 벗는 척만 했던지라 이내 아버지의 뒤를 밟았다. 아이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뒤따라 방에서 나오고 뒤따라 계단을 내려가고 뒤따라 마당을 지나고 뒤따라 길거리로 나섰다. 다시 집안에 들어가는 일은 걱정할 게 없었다. 그곳에는 세입자가 가득해서 밤새 문이 열려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몸담은 정직한 이 직업에 관한 특수 기술을 알고 싶었다는 가상한 포부에 이끌려 어린 제리는 바싹 붙은 자신의 두 눈만큼이나 가옥의 정면과 벽과 출입구에 바싹 붙은 채 존경하는 부친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따라갔다. 존경하는 부친은 북쪽으로 향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아이작 울턴, 이 사람은 영국의 수필가가 겸 전기작가, 평소 낚시를 즐겼으며 영국 수필 문학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조어 대전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네. 아이작 울턴의 또 다른 제자가 합류하더니 둘이 함께 터벅터벅 나아갔다. 처음 길을 나선 뒤 반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은 깜빡거리는 가로등을 지나고 끔뻑거리는 경비들을 지나 외딴길에 접어들었다. 또 다른 낚시꾼이 이곳에서 합류했는데 그게 얼마나 가만가만 이루어졌던지
어린 제리가 미신을 믿는 아이였다면 두 번째 낚시 추종자가 갑자기 두 명으로 쪼개졌다고 여겼을지 모른다. 세 사람은 계속 나아갔고 어린 제리도 계속 나아갔다. 이었고 세 사람은 길 위로 돌출된 둑 밑에 멈췄었다. 둑 위에는 낮은 벽돌담이 있었고 담 위에는 철책이 쳐져 있었다. 둑과 담의 그늘 속에 세 사람은 길에서 벗어나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섰는데 8 내지 10피트 높이로 솟은 벽돌담이 그곳에서 골목의 한 측면을 이루고 있었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골목을 엿보던 어린 제리의 눈에 들어온 다음 장면은 존경하는 부친이 구름에 쌓인 희뿌연 달빛 속에 뚜렷이 윤곽을 드러낸 채 날렵하게 철책을 오르는 모습이었다. 그는 곧 철책을 넘었고 이어 두 번째 낚시꾼이 다음으로 세 번째 낚시꾼이 넘어갔다. 그들 모두 출입문 안쪽으로 조용히 착지했고 잠시 그곳에 아마도 귀를 기울이면서 엎드려 있었다. 이어 그들은 양손과 무릎을 대고 기어가기 시작했다. 이제 어린 제리가 출입문으로 다가갈 차례였다. 아이는 숨을 죽이고 그렇게 했다. 이번에도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새 낚시꾼이 무성한 숲풀 사이를 기어가고 있었다. 교회 묘지의 모든 비석들이 갈로 속에 그들이 들어간 곳은 널찍한 교회 묘지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회 묘지의 모든 비석들이 흰옷 차림의 유령들처럼 지켜보고 교회 탑 역시 기괴한 거인의 유령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얼마 기어가지 않아 멈추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낚시질을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에 삽으로 낚시를 했다. 곧이어 존경하는 부친이 커다란 코르크막의 따개처럼 생긴 도구를 매만지는 듯 했다.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일하던 그들은 열심히 일했다. 이었고 교회 시계 종소리가 무시무시하게 울리자 어린 제리는 혼비백산하며 부친만큼이나 머리카락이 뻣뻣하게 곤두선 채 주랭난 치고 말았다. 하지만 이런 일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는 오래된 열망 때문에 아이는 달아나다가 멈춰섰을 뿐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까지 했다. 아이가 두 번째로 출입문에서 안을 훔쳐보았을 때 그들은 아직도 끈기 있게 낚시 중이었다. 하지만 이제 입질이 온 모양이었다. 저 아래에서 뭔가 삐걱삐걱 죄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구부정한 그들의 형체는 무거운 것을 당기는 듯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서서히 무거운 물체가 흙을 헤치며 솟아올라 땅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어린 제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존경하는 부친이 그것을 비틀어 열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이는 그런 광경이 처음인지라 완전히 혼비백산하여 다시 주랭랑쳤고 1마일이 지나도록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너무 숨이 차지 않았다면 아이는 그때도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유령과의 달리기 경주였고 한시 앞이 결승선에 도착하는 게 너무나 바람직했으니까. 아까 봤던 관이 자기 뒤를 쫓아오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좁은 면을 바닥에 딛고 똑바로 고추선 관이 뒤에서 폴짝폴짝 쫓아오는 듯 했고 언제나 금방이라도 따라잡을 것처럼 금방이라도 옆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어쩌면 자기 팔을 낚아챌 것처럼 느껴졌기에 어떻게든 이 추격자를 따돌려야 했다. 이것은 도처에 존재하는 변덕스러운 악령이기도 했다. 밤새 등 뒤를 무시무시하게 만드는 한편으로 퉁퉁 부어오른 몸에 꼬리와 날개가 잘린 사내 아이 용년 같은 모양새로 온 사방의 골목에서도 툭 튀어나올 것 같아 아이는 컴컴한 골목을 피해 한 길로 다른 바퀴를 쳐야 했으니까. 이것은 문간에도 숨어있다가 끔찍한 어깨를 문에 비비기도 하고 마치 끌끌 웃는 것처럼 어깨를 귀까지 쳐들기도 했다. 이것은 길 위의 그림자 속에 숨었다가 아이를 넘어뜨릴 속셈으로 교활하게 등을 대고 눕기도 했다. 그러는 내내 등 뒤에서도 끊임없이 폴짝폴짝 쫓아와 점점 거리를 좁혀왔기에 아이가 자기 집 문간에 다다랐을 때 반죽음 상태가 된 것도 놀랄 일이 아니었다. 심지어 그때조차도 이것은 아이를 가만두지 않았고 계단마다 쿵쿵 소리를 내며 위층까지 따라 올라와 아이와 함께 침대로 기어든 뒤 죽어 무거워진 몸으로 잠든 아이의 가슴 위에 퍽 쓰러졌다. 동이 트고 아직 해는 속기 전 골방의 어린 제리는 거실에서 아버지의 인기척을 느끼고 억눌린 잠에서 깨어났다. 아버지는 무언가 일이 틀어진 모양이었다. 어쨌거나 그가 크런처 부인의 양쪽 귀를 붙잡고 뒤통수를 침대 머리판에 쿵쿵 찢는 상황인지라 어린 제리는 그렇게 추측했다.
내가 그럴 거라고 했지. 크런처 씨가 말했다. 그러니까 맞아야지. 제리 아내가 애원했다. 이래서 돈 좀 벌겠다는데 당신이 회방 놓았지. 제리가 말했다. 그래서 나랑 동업자들만 고생이야. 남편을 받들고 따라야지. 도대체 왜 그래? 저는 착한 아내가 데리고 애쓰고 있어요, 제리. 가여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항변했다. 남편 일을 회방 놓는 게 착한 아내가 할 짓이야? 남편 일을 깔아뭉개는 게 남편을 받드는 거야? 남편 일의 중요한 사안을 놓고 대드는 게 남편을 따르는 거냐고. 그때는 이런 끔찍한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제리. 정직한 장사꾼의 아내가 됐으면 아낙네의 소갈머리로 남편이 언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위는 계산하지 말라고. 남편을 받들고 따르는 아내라면 일에는 관여를 말아야지. 당신이 독실한 여자라고? 만약 당신이 독실한 여자라면 나는 독실하지 않는 여자가 낫겠어. 당신이 도리에 대해 갖는 의식은 여기 템즈 강바닥에 박힌 교각보다도 빈약해. 교각처럼 당신한테는 올바른 의식을 박아 넣을 필요가 있겠어. 언쟁은 낮은 목소리로 이루어졌고 종국에는 정직한 장사꾼이 진흙투성이 장화를 벗어던지며 바닥에 길게 뻗어버림으로써 끝이 났다. 녹물이 밴 양손을 베개 삼아 머리 아래 받친 채 등을 대고 누운 아버지를 살그머니 엿보고 난 뒤 아들 역시 자리에 누웠고 다시 잠이 들었다. 아침 식사에 물고기라고는 없었고 딱히 다른 음식도 별로 없었다. 크런처 씨는 기운도 없고 기분도 언짢아. 혹시라도 크런처 부인이 식전 기도를 올리려는 징후가 보이면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언제라도 발사할 수 있게 쇠 냄비 뚜껑을 옆에 두고 있었다. 그는 여느 때와 같은 시간에 빚고 씻으며 준비를 했고 표면상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아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화창하고 북직대는 플라트 거리를 따라 겨드랑이에 글상을 끼고 아버지와 나란히 걷고 있는 어린 제리는 무시무시한 추격자를 피해 어둠과 외로움 속에 집을 달려오던 전날 밤의 어린 제리와 사뭇 다른 아이였다. 날이 밝자 총기가 되살아났고 밤이 가자 두려움도 사라졌다. 이쯤에 있어 그 맑은 아침에 폴리트 거리와 런던 시내에서 어린 제리와 같이 느꼈을 사람들이 또 있었으리라는 건 제법 이섬직한 이야기다. 아버지, 그들이 함께 걸어갈 때 어린 제리가 아버지의 팔 하나의 간격을 유지하고 둘 사이에 글상이 오도록 확실히 하면서 말했다. 부활인이 뭐예요? 이 부활인은 시체 도굴법을 시체를 도굴하는 방법을 말한다네요. 서양 의학이 발전하면서 해부용 시신의 수요는 느는데 반해 수세기에 걸친 종교상의 이유로 연간 해부할 수 있는 시신 수는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불법 시신 거래가 성행됐다. 그러면 아까 장례식을 했던 그 사람의 시신을 그 세 사람이 꺼낸 거네요. 크런처 씨가 길 위에서 발길을 멈추더니 이윽고 대답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 뭐든 다 아시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 천진한 아이가 말했다. 그게 크런처 씨가 다시 발길을 떼면서 머리털이 마음껏 삐죽삐죽 솟을 수 있는 모자를 벗었다. 장사꾼이지. 파는 물건이 뭔데요, 아버지? 씩씩한 어린 제리가 물었다. 파는 물건은 크런처 씨가 머리를 긁은 뒤 굴린 뒤 대답했다. 과학 계통의 물건이지. 사람 시체죠? 아니에요, 아버지? 활발한 소년이 물었다. 그런 종류의 물건이라 할 수 있지. 크런처 씨가 말했다. 아버지, 저도 나중에 크면 부활인이 되고 싶어요. 크런처 씨는 마음이 한결 누그러졌지만 애매한 훈계조로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네가 재능을 어떻게 개발하는가에 달렸지. 재능을 개발하고 가급적이면 아무한테도 말을 떠벌리지 않도록 조심해. 네가 어떤 일에 맞을지 지금으로선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어린 제리가 이렇듯 격려를 받고 템플바의 그늘에 글상을 내려놓으려 몇 걸음 앞장서 걸어갈 때 크런처 씨가 혼사말로 덧붙였다. 제리, 정직한 장사꾼아. 저 녀석은 확실히 내게 복이 될지도 모르겠어. 네 어미도 저런 걸 저 녀석이 보상할지도 모르겠어.